안녕하세요. TV 타고 떠나는 여행, 음악 여행입니다. 음악 여행 오늘 두 번째 고장을 떠나가겠습니다. 울산 큰애기, 큰애기가 뭘까요? 큰애기, 애기가 큰애기. 예, 울산 지방에서 이제 큰애기라고 흔히 이래 부를 때 맏며느리한테 주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울산 큰애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울산에 있는 그 맏며느리, 예, 맏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내 이름은 경상도 울산 큰애기, 상냥하고 복스런 울산 큰애기. 서울 간 삼돌이가 편지를 보냈는데, 서울에는 어여쁜 아가씨도 많지만 울산이라 큰애기 제일 좋대나. 나도야 삼돌이가 제일 좋더라. 울산. 오늘날 울산은 너무나 우리나라에서 현대화된 그러한 공업도시이지 않습니까? 산업 수도라고 한때 그렇게 이제 불릴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그렇듯이 6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 뭐 아무것도 정말 우리가 뭐 없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뭐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뭐 그 상당히 힘든 시절이었는데, 바로 이 노래 탄생은 1969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 탁소연 작사, 나화랑 작곡, 그다음에 너무나 또 요즘도 아주 활기차고 감미롭게 노래 부르는 김상희 선생이 이 노래를 20대 초반에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부르던 노래 그 어떤 뭐 음성이라든가 노래 모든 이 분위기가 지금 현재 나와서 이제 부르시는 거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한 느낌. 그만큼 뭐라 할까요? 프로로서 자기 관리가 잘 되고 잘 관리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주 딱 김상희 선생님의 딱 어울리는 그런 어떤 분위기 풍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를 처음 만들었을 때도 탁소연 작사가가 만들었을 때도 어느 가수한테 줄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당시에 가장 이제 막 대학에서 그때 당시에는 드물게 법학을 전공하고 막 나와서 가수 생활에 뛰어든 이 낭낭한 목소리의 김상희 당시에 초년 가수 한테 이게 맡겼을 정도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가장 제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아주 적중했습니다. 대박이었죠, 그 노래가. 지금도 뭐 많이 그러한 분위기 장소에서 많이 불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에서 보시면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울산 큰애기에 대한 건데 다정하고 순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큰애기 다정하고 순직하다. 그런데 아까 맏며느리라고 했으니 뭐 남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편 이름이 바로 삼돌입니다. 삼돌이. 삼돌이는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서 툭 하면 얘도 삼돌이고 쟤도 삼돌이고 뭐 또는 갑돌이도 있죠. 갑돌이, 삼돌이, 도리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삼돌이가 있었는데, 이 삼돌이가 바로 그 큰애기를 두고 서울로 가버린 거죠. 그 60년대, 70년대는 참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한 이별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대중 그 가요를 보면은요, 그 당시에 나온 가요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러한 트렌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참 시골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 이촌 향도 서울로 가서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가서 일자리를 찾는 예, 그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방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청년층들이 뭐 서울이라든가 이러한 큰 도시로 이렇게 뭐 옮겨가는 것이 지금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크게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도시에 가야 그만큼 또 일단은 기회가 많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서울 간 삼돌이가 깜짝 놀랍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서울에 갔더니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집도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뭐 서울에 한 동네를 봐야 뭐 열 몇 가구 있는 동네에 있던 사람이 서울 가보면 정말 뭐 눈이 희둥그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돌이도 서울 갔더니 서울에는 어여쁜 아가씨도 많더라는 거죠. 그 어여쁜 아가씨도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삼돌이도 마음이 또 움직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큰애기 너가 제일 좋더라.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바로 그 작사하신 그 작사가 탁소연의 그 친척 아주머니가 자기 그 아들이 서울 가 있고 그 큰애기가 이제 울산에 남아 있는데 아들이 서울 가서 항상 큰애기한테 편지를 보내온답니다. 자주 보내온답니다. 자주 보내오면서 나 서울에서 잘 있고 뭐 직장 잘 다니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서울에는 예쁜 아가씨도 많지만 걱정하지 마라. 난 네가 제일 좋더라. 이제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왔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노랫말을 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쨌든 삼돌이는 항상 잊지 않고 자기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신혼일 텐데 헤어져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서 서울에 와서 아무리 어여쁜 아가씨가 많더라도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항상 눈에 아른거리는 것은 울산에 있는 자신의 색시였겠죠. 그래서 그러한 편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돌이도 그렇고 울산에 남아 있는 큰애기도 그렇고 둘 다 빨리 성공할 날 손꼽아 기다린다는 그래서 기다려준다면은 좋은 선물 한 나름 안고 내가 달려가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게 울산 큰애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또 이 노래를 듣게 된다면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배경에 깔고 노래를 들으면 더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노래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간절곶인데요. 간절곶 그 근처에 가면은 바로 울산 큰애기라는 노래비가 있습니다. 노래비 제가 여행을 하다 많은 곳을 다니다가 보면 노래비를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좀 남다른 그 감흥으로 그 노래를 좀 엎조리면서 사진도 이렇게 찍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비에 그 담겨 있는 노래 가사를 이렇게 유심히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 정말 그 당시에 어떤 때는 제가 그 노랫말 속의 주인공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몰입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몰입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다가 그런 노래비가 써 있으면 참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거기서 잠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 노래비가 있는 바로 그곳이 간절곶이라는 곳입니다. 울산의 간절곶. 포항에는 저 호미곶이라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울산의 간절곶 두 곳 다 그 해맞이 그 공원으로 소문난 곳입니다. 근데 어디가 더 해가 먼저 뜰까요? 어디가 해가 먼저 뜰까요? 서로 더 먼저 뜬다고 하죠. 그런데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포항 호미곶이 평소에 먼저 뜨긴 하는데 겨울에는 더 남쪽에 있는 울산 간절곶이 더 먼저 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해가 겨울에 남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울산 간절곶이 먼저 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봐야 뭐 1초 차이 나려나요? 예, 그럴 정도로 우리는 못 느끼죠. 어쨌든 간절곶은 상당히 그러한 또 여행지로서 그
했던 그런 장관이 펼쳐지는 그런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맑고 청정한 동해 바다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어쨌든 평소에 제가 평일에 주말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특히 그곳은 울산에서 남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아주 가깝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뭐 한숨에 달려올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등대도 있고요. 등대도 있고 그다음에 거대한 우체통, 소망 우체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큽니다. 우체통, 저는 그렇게 큰 우체통은 처음 봤습니다. 물론 어떤 이 관광 자원용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지만 울산에서 해맞이하면서 소원도 빌고 그러한 컨셉으로 상당히 또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간절곶에서 가까운 곳부터 우리가 울산을 여행을 할 텐데요. 이 간절곶에서 가까운 곳에 또 우리 또 역사의 또 아픈 역사의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서생포 외성, 그다음 울산 외성이라고 하는 이 외성, 이 외성이 있습니다. 이 임진왜란 때 특히 정유재란 때 가토기요마사, 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가토기요마사가 상당히 백마 타고 와서 전 국토를 유린하고 했던 장수였지 않습니까? 이 가토기요마사가 이 울산 서생포 외성에 갇힙니다. 조선하고 명나라 군사 조명연합군이 이제 울산 성을 포위를 하거든요. 이 성을 포위를 했을 때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때 이제 왜군은 거의 철수해야 할 단계거든요. 근데 이거 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포위돼서 굶주림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바로 굶주림입니다. 성 안은 우리가 흔히 성이라는 것은 이 방어용 시설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내가 몸을 피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성의 나라입니다. 이 산성을 비롯해서 성이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신히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일본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나중에 지금 현재 요즘 일본 3대 성이라고 하는 구마모토 성을 축성을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끝나고 난 뒤에요. 1906년에 이제 구마모토 성을 이제 이렇게 축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기가 울산에서 하도 고생했던 굶주림에 고생했던 그것을 생각이 나서 구마모토 성 안에다가 고구마 줄기로 다다미 일본 다다미 빵이 있지 않습니까? 다다미 그것을 고구마 줄기로 깔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상식량이랍니다. 그 고구마 줄기, 말린 줄기가. 그리고 그 성 안에다 우물을 뭐 당연히 파고 그다음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알이 비상식량입니다. 또 이러한 그 계산까지 해서 얼마나 굶주렸으면 먹을 것을 그 성 안에 다 구축하는, 뭐 하여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마모토 성 뭐 혹시 여행하게 되신다면은 한번 그 구마모토 성을 만든 가토기요마사가 울산 수생포 외성, 울산 외성에서 엄청 고생해서 만든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보시면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시내를 관통하는 그 강이 있습니다. 우리 큰 도시는 다 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 태화강이 있습니다. 이 태화강은 울산은 동해안 바닷가에 이제 접한 도시고, 울산 시내의 서쪽은 높은 산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영남의 알프스라고 하는 뭐 가지산, 신불산, 이러한 영축산, 이러한 산들이 1000m 넘는 산들이 아주 뭐 즐비하게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발원한 물들이 태화강이라는 강을 이루면서 이제 울산 시내를 관통해서 동해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태화강은 신라 시대 자장율사가 중국에 유학 갔다 온 후로 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기 위해서 사찰을 짓는데요. 그 중에 하나 울산의 태화사라는 사찰을 짓습니다. 거기서 이름이 나와서 태화강이 됩니다. 그 태화사는 지금 현재 어디에 세웠는지 흔적조차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태화강이라는 이름은 남겼습니다. 근데 이 태화강이
흘러서 내려오다 울산 시내에 들어오기 직전에 그 안에 일종의 섬처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엄청난 대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후에 나중에 추가로 조림한 경우도 있지만 원래 또 자생한 나무들이 많이 있었죠. 이것을 잘 이 울산시에서 관리해서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처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명품입니다. 대한민국 제2호 국가정원입니다. 국가정원이요. 처음 들어보시죠? 왕궁의 정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개인 주택의 정원이 있을 수 있죠. 나라에서 지정한 정원입니다. 국가정원. 국가정원 제2호. 그럼 제1호가 어디입니까? 순천에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가 제1호고 울산 태화강의 여기가 제2호입니다. 바로 심리대숲입니다. 심리대숲. 저 대나무 숲을 보십시오. 심리면 요즘 우리가 심리하면 4km 아닙니까? 그 실제로 4km 구간에 저 대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대숲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화강 심리대숲이 국가정원 제2호 국가정원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뭐 국가정원인 만큼 울산 그 시민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외지에서도 여행을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한국 그 대나무는 물론이고 중국과 일본 대나무도 많이 조림이 돼서 이렇게 또 보는 그런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 주제별로 정원마다 워낙 공간이 넓으니까 주제별로 정원마다 이렇게 또 조성되어 있으니까 깔끔하게 아주 정원 단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무엇보다도 우리 몸에 상당히 좋죠. 어미온을 이렇게 뿜어줘서 사람들이 그 안에 대숲 안에 들어가서 노늘면 자연스럽게 건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중국에서도 그렇게 해서 중림칠연이란 말까지 탄생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지러울 때 그 선비들이 뜻을 저버리고 은둔한 그 7명의 선비들을 중림칠연이라고 합니다. 그 선비들이 바로 대나무 숲에서 청담을 논하고 했던 그런 것이죠. 대나무 숲에 가니까 머리가 맑아지지 않습니까? 토론할 때 머리가 맑아야지 뭐 어정쩡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여행지는요, 울산 대왕암 공원인데요. 바닷가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다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울산에서 의외로 울산에서 지금 가장 핫한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울산 시민도 자부심을 갖고 외지에서도 울산 하면은 제일 1번지라고 할 정도로 대왕암 공원을 온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저도 한 3번 정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울산 대왕암 공원. 최근에 갔다 온 게 봄입니다. 올 봄에 최근. 예. 그 전에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다녀왔고요. 올 봄에도 다녀올 정도로 저도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특이한 것은요, 바다에 그 약간 아주 작은 반도처럼 바다로 나간 이 땅이 나갔는데 거기서 그다음 바다에 또 솟은 그 안반 기암 절벽들이 그곳에 즐비합니다. 그래서 이 안반이 육지 부분하고 섬으로 된 바위하고를 철교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 철교를 건너면 바다 위를 걷는 거죠. 상당히 좀 아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섭지는 않고요. 예. 가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육지 위의 바다인데 여기에 또 우리가 뭐 항상 전국 어디에서나 또 이런 전설이 없을 수가 없죠. 여기도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용이 승천하다가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그 용추바위가 이제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용추바위가 바로 그런 전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이 훗날 문무왕이 그 경주에 가면 문무왕의 그 또 호국 그 수중능이 있지 않습니까? 문무왕이 내가 죽었어도 저 왜구를 물리치겠다고 여기에 묻어달라 해서 이제 그 바다 바위에 이제 묻었다는 수장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인데 울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무대왕비가 자신의 남편처럼 자신도 호국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겠다. 그래서 여기에 묻혔다, 바위에 묻혔다,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뭐 사실 여부는 뭐 정확히 뭐 고증된 바는 없고요. 이야기가 그렇게 전해 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온다는 것은 어쨌든 용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할 용이 다시 거기에 떨어졌다는 전설 자체가 이제 그 왕비가 거기에서 이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상징성으로 연결고리를 갖는 이야기가 되죠. 어쨌든 전설은 전설대로 우리가 이렇게 전설로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은 그 바로 문무대왕 암 바로 그 끄트머리 땅 끄트머리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 등대도 우리한테는 상당히 의미 깊은 등대인데요. 이름은 울기등대입니다. 울기등대인데 등대라는 것은 뭐 밤바다 우리 배에 그 뭐라 할까요? 신호등이지 않습니까? 불빛을 비춰서 육지가 어디에 있고 바위에 뭐 이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이제 이 등대가 되겠는데 바로 1906년 동해안에서는 최초로 생긴 등대입니다. 1906년.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깊죠. 동해안은 등대가 늦게 이제 다른 데보다 좀 늦게 시작이 됐는데 또 늦게 시작됐으면서도 띄엄띄엄 저 원산 함경도까지 올라가면서 상당히 간격이 멀리 그렇게 등대가 자주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이제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의미 깊은 그런 등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울기등대 바로 그 등대가 있고 등대 아래에는 바로 대왕암 그 암벽이 이제 그렇게 있죠. 푸른 청정 동해 물이 흐르죠. 그 다음에 그 주차장에서 그 등대까지 오는 그 거리가 대략 한 600m 정도 되는데요. 이 길이 바로 솔숲길입니다. 소나무 아주 노송들이 즐비하게 있어서 소나무 숲속을 걷는 우리 솔숲 걷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소리향기 맡으면서 바닷바람이 불어오면서 소리향기까지 코에 와 닿고 하면 도해지에서 우리가 생활하던 우리 저 같은 사람이 거기 가면은 정말 코가 시원하게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소리향기, 그다음 바다 내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온갖 기암 절벽이 마지막에 그 바다에서 솟아 올라서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이 대왕암 공원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 솔숲 사이에서 옆으로 들어가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또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출렁다리가 한창 유행 아닙니까? 출렁다리가 유행인데 사실은 전국에 있는 출렁다리가 다 저마다 고장마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색. 그러면 다 같은 출렁다리냐?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저기는 저 고장은 저 고장 나름대로의 그 출렁다리의 묘한 그 어떤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저러한 느낌, 이곳에서는 또 이러한 느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출렁다리 올봄에 출렁다리를 건넜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제가 갔던 날 유난히 셌던 것 같습니다. 날씨는 약간 좀 침침하게 흐렸는데, 바람이 상당히 세서, 정말, 성인인 저도 휘청거릴 정도로, 그래서 조심해서 건넜는데, 물론 위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휘청휘청 하면서 그런 출렁다리를 걷는 그 기억이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근처에는 또 방어진항이 있습니다. 울산 동구에 가면 방어진항이 있는데요. 이 방어진항은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도 뭐 이래저래 다 한 번쯤은 들어보신 지명일 것입니다. 방어, 물고기, 그 바닷고기 방어가 많이 잡힌 데서 방어진입니다. 정말로 방어가 많이 잡힌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가난한 어부들이 일본에서 밀려서 자기네 쫓겨나서 힘센 어부들한테 밀려서 먼 바다로 나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해협을 건너오다 보니 위험한 대한해협을 목숨 걸고 건너온 거죠. 근데 목숨 걸고 건너왔는데 오니 물고기떼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물고기떼를 따라서 쫓아오다 보니 울산 지금의 방어진,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니 포항의 구룡포, 이런 곳이 됩니다. 그래서 포항 구룡포도 그랬고 지금 울산 방어진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이 세운 도시입니다. 어촌 도시였죠. 항구 도시였죠. 당시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앞에서 물고기를 그냥 주워 담습니다. 황금어장입니다.
예, 물고기 그 뭐 물반 고기 반이죠. 그냥 주워 담으면 뭐 다른 데 가서 애써서 물고기 찾아다니면서 여기가 있을까 없을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 앞에 보이는 게 다 물고기거든요. 왜 여기에 물고기가 이렇게 많을까요? 하필이면 예, 바로 포항과 울산 이 지역은 한류와 난류가 와서 딱 마주치는 곳입니다.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한류성 어종, 난류성 어종이 다 거기 와서 돌아가죠. 그 모이는 곳이니까 왕창 다 잡을 수 있어요. 한쪽에만 있으면 한쪽 고기밖에 못 잡지만 여기는 양쪽 고기를 다 잡을 수 있는 어장입니다. 그러니 다른 데보다 고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울산 앞바다, 포항 앞바다에 온 일본 어부들은 떼부자가 됐습니다. 전부. 그 사람들이 떼부자가 되는 바람에 구룡포 항도 그렇고 방어진 항도 그렇고 아주 도시가 번창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 많은데 도시가 자기네가 생활 편익 시설을 다 갖추죠. 그러니까 상당히 예, 도시가 발전한 도시가 됩니다. 물론 일본인들을 위한 도시가 됐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어쨌든 지금도 그 방어진은 물론 광복 이후에 이제 많이 변화했지만 간간히 몇 개의 그 일본인들이 당시에 썼던 가옥들이 남아 있습니다. 흔히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이 적산가옥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어업을 수탈한 그런 현장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배들이 선박들이 이렇게 와서 정박을 하고 하면 파도가 와서 몰아치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항상 방파제를 만듭니다. 어느 항구에 가도 만듭니다. 그 만드는데 바로 이 방어진 항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슬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요. 슬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이 슬도에 방파제가 연결되어 있고 그게 등대까지 서 있습니다. 그 슬도라는 거는 슬은 이 검은고 이렇게 해서 그런 뜻을 갖는데 아마 파도가 와서 거기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아마 그 검은고 소리 냈나 보죠. 그래서 이 설도가 있는데 이 설도에서 또 아까 대왕암까지 해변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상당히 뭐랄까요, 사색하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울산 시내가 이 바다를 바로 접해서 울산 시내 시가지가 중심 시가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그 시가지의 서쪽으로 갈수록 이제 산이 나오기 때문에 높아집니다. 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울산 시내에서 서쪽으로 가면 내륙이 됩니다. 내륙이 해안가에서 이제 내륙으로 가는데 내륙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은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래전에 이미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어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어로 활동 또 수렵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바로 그 엄청난 바위에다가 그림과 글씨로 새겼는데요. 그림은 주로 이게 그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그림을 그렸고요. 그때는 문자가 없을 때니까 그림만으로 모든 것을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 그림에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등장하고 작살 같은 것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래가 많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작살로 고래를 사냥하는 고래 사냥이죠. 그때부터 고래 사냥이 이미 있었던 거죠. 이 고래 사냥, 신석기 시대 고래 사냥을 한 그림들이 그게 빼곡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고래뿐만 아니라 뭐 멧돼지도 사냥도 하고 뭐 사슴도 있고 뭐 엄청난 다양한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한편으로는 글씨를 새겼는데 글씨는 이제 선사 시대하고 역사 시대로 이제 우리가 그 문자가 등장하면서부터 역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가 없던 선사 시대에는 그림으로 남겼고 이제 역사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글자를 남겼습니다. 바로 신라 시대 때 여기가 글자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로 한자를 많이 새겼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상당히 귀중한 그런 역사적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 사회 문화 생활상을 한눈에 다 보게 해주는 그런 귀중한 자료입니다. 더더욱 우리한테 의미 깊은 것은요,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포경, 고래 사냥하는 이 포경을 암각화한 것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가
외국의 어떤 여행지만 우리가 즐길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문 넓히고 좋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한테 없는 것을 또 봐야 되겠죠. 해야 되겠지만 우리한테 있는 것을 제대로 보고 느낄 줄 아는 것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저는 간이 그렇게 외칩니다. 어쨌든 그래서 고래 천국이었음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요. 당시 그 고래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이곳에 고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릴 수 있었던 건 지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고래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장생포 고래 마을입니다. 고래 문화 마을.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울산에 고래가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울산 앞바다는 고래가 많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탐험가도 1900년대 초에 울산에 와서 고래배를 타고 고래를 실제로 관찰을 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 바로 인디애나 존스 영화 그 모티브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울산에 와서 울산 고래를 이렇게 실제로 관찰하고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울산이 얼마나 고래 도시입니까? 고래로 수천 년 전부터 고래잡이로 이렇게 내려왔던 곳이 바로 울산입니다. 지금 울산 시내 그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그 타운이 그 삼산동 일대가 중심가죠. 울산 중심가가. 당시에 옛날에는 바다 한 20 내지 30m 되는 깊이 되는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 지금 참 세월이 많이 변해서 지금은 육지로 변한 곳이죠. 예. 조선시대만 해도 거기는 염전터였습니다. 염전. 조선시대가 아니라 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염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그래서 울산엔 염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염포. 그 소금 포구. 바로 울산 지역이 다 소금이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추풍령 이남 사람들은 울산 소금을 먹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소금이 유명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소금이 유명했습니다. 근대화 시절까지는. 그런데 울산에서는 그 이전부터는 이제 고래가 더 유명했죠. 그래서 고래배를 너도나도 고래배 타는 게 최고의 취업의 선망이 됐습니다. 고래배. 왜 고래배 타려면 위험하면 고래배를 왜 타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래배 타면은 정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울산시장이 되겠지만 당시에 이제 울산군수라고 했거든요. 울산군수 할래 고래배 탈래 하면 전부 다 울산군수 안 하고 고래배 탄다고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래배 타고 그 태평양 쪽으로 한 번만 갔다 오면은 한 6개월 정도 코스로 한 번 갔다 오면 논 20마지기 사는 수입을 올렸다고 하니까요. 논 20마지기 엄청나지 않습니까? 울산 군수에서 돈 그래 벌 수 있습니까? 당시에 못 벌죠. 그러니까 고래배를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고래배 타는 것이 선망 직업이었고 고래배 타기 위해서 아무나 타냐 못 탑니다. 물론 좋은 자리는 다 일본 사람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좀 보잘것없는 자리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했는데 그나마도 줄을 그 흔히 말하는 청탁이죠. 청탁한 줄이 엄청나게 이렇게 서 있을 정도로 거기서 가장 쓸모없는 허드렛 일 하는 사람도 갔다 오면은 논수무마지기 사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줄 서는데 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탁이 줄을 서 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나 못하죠. 그때 10대 때부터 고래잡이 타는 게 최고의 아주 로망이었다고 하죠. 여기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 그 가운데에 섬이 하나 우뚝 솟아 조그만 손바닥만한 섬이 하나 우뚝 솟아 있는데 이걸 처용암이라고 합니다. 바위가 이렇게 솟아 올랐거든요. 처용암. 삼국유사에 그 처용가가 전하지 않습니까? 뭐 서울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일다가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가랑이가 넷이로다. 집에 들어왔으면 가랑이가 둘이어야 되는데 넷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 말고 또 다른 두 가랑이가 있었다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둘은 나의 것이었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 본디 내 것이건만은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하는 게 바로 이 처용가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자기 부인을 빼앗긴 것 아닙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그래서 그게 이제 처용가인데 나중에 이 처용가가 다 저기 해서 이제 처용무도 탄생하고 하는데 이제 벽사의 의미로 처용이 벽사의 의미까지 지니게 됩니다. 이 처용이 서울로 가죠. 당시 서울이라면 울산에서 서울이라면 경주지 않습니까? 신라시대니까 이 사람이 생김새가 아주 달랐답니다. 완전히 우리하고 다르답니다. 그래서 서역인인가 하는 이야기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아니면 울산에 있는 호족 세력의 아들이라고도 이제 이해하는데 생김새가 달랐다고 하니까 이제 서역인으로 이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처용에 관해서는 벽사의 의미로 처용이 얼굴을 갖다 이래 붙이면은 뭐 귀신도 도망가는 그런 어떤 의미를 이제 간직하고 있어서 처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양 쪽으로 이렇게 해서 쭉 가면은 그 영남의 알프스라는 그런 이제 산을 이제 어떤 그 산 이야기가 있는데요. 영남의 알프스라는 것은 어느 한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가지산, 신불산, 뭐 영축산 그 일대에 울산 서쪽에 있는 높이 1000m가 넘는 많은 산들을 하나로 아울러서 그냥 애칭으로 그 영남의 알프스라고 합니다. 영남의 알프스. 왜 알프스일까요? 영남에 우리 왜 굳이 알프스가 왜 거기에 들어왔을까요? 원래 이제 정확한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기동량하고 취재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니 바로 이곳에서는 천주교가 박해 때 많은 프랑스 신부들이 여기 와서 숨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숨어서 지낸 유적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이 가끔씩 장날에 한 번씩 사람을 내보내서 시장에서 옹기를 구워서 나와서 시장에서 접선을 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신부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암호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뭐 가지산에 있다, 뭐 영축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호로 알프스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알프스냐? 알프스는 자기들이 살던 프랑스의 고향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남의 알프스 그렇게 이제 암호로 썼던 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산 기슭에 성남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성남사라는 사찰은 통일신라 현도광 때 도의국사가 창건했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요. 이 도의국사가 상당히 우리나라 불교사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바로 도의국사는 당나라에 가서 당시에 교학 중심이던 신라에 선학을 가져오는 거죠. 선종을 가져왔는데 이 교학 중심이던 신라 불교가 안 받아주죠. 당연히 교리 중심으로 불교가 가야 되는데 무슨 선학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어떤 선학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도의국사가 당나라에 가서 남종선 수학을 하고 와서 아주 당당하게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강원도 양양으로 언둔을 합니다. 그 무렵에 여기 이제 지었다고 하는데 시점상 그러면 제자가 와서 지었는지 직접 와서 지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도의국사하고 연관이 됩니다. 창건설은 그렇게 해서 지었는데 그 후에 도의국사가 자신은 뜻을 다 못 폈지만 제자들은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도의국사 말고도 다른 성녀들이 가서 또 선종을 갖고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통일신라 말에 구산선문이 그렇게 해서 열리게 됩니다. 그 첫 씨앗을 뿌린 것이 바로 도의국사입니다. 그랬던 것이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또 성남사와 이래저래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연줄을 갖게 됩니다. 도의국사를 통해서. 이 성남사는 거기 이제 지금 현재는요 비구니 사찰입니다. 비구니 사찰인데 비구니 사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찰을 제가 다녔지 않습니까? 수백 개의 사찰을 다니면서 느껴봤는데 역시 비구니 사찰 가면 정원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경내가 아주 정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요. 정말입니다.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찰 여행을 하실 때 가서 정원이 깨끗하다 하면 일단 여기가 모르고 가셨어도 여기가 비구니 사찰인가 하면은 거의 99.9% 맞습니다. 그 정도로 정원을
특별하게 또 다루는 것이 비구니 사찰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곳에서 느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언양 불고기도 드시고 또 이 성남사도 관람을 하시고 그다음에 저 언양 성당도 관람하시고 하면은 멋진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이 언양 성당은 원래 언양 병인 박해 때 아까 그 영남의 알프스가 다 이 언양 성당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 1883년에 살티공소를 설립한 것이 나중에 이제 발전해 오다가 1926년에 부산 본당에서 여기 이제 분리돼서 언양 천주교 교회가 설립이 되면서 오늘날 언양 성당이 됩니다. 지금 그 언양 성당 건물, 저 아름다운 언양 성당 건물들이 우리나라 그 1900년 전후해서 성당들이 많이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서양식 건물로 많이 특히 붉은 벽돌 건물이라든가 이런 뭐 화강암 때로는 뭐 대리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이 근대화기의 건축물들이 성당 건축물들이 나름대로 독특한 그런 그 건축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언양성당 역시 그렇습니다. 이 언양성당 지금 현재 보시는 언양성당 건물은 1936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대상 건축물, 그다음에 종교 시설물로서의 건축물, 그리고 그 병인 박해, 뭐 신유 박해, 각종 박해 속에서 또 이렇게 결국은 싹을 틔운 한 종교의 그 변천 과정.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엄청난 박해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습니다. 성장해 왔습니다. 신라 시대 때도 뭐 순교자 2차돈 순교가 있었습니다만 조선 시대에는 거의 불교의 맥을 끊을 정도로까지 갔다가 소생을 한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종교가 참 정말 힘겨운 그런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울산을 여행하면서 울산의 많은 오래 수천 년 전 역사와 그다음에 오늘날의 그런 문화까지 이렇게 두루두루 같이 함께 여행한 그런 여행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음악과 함께 떠나는 여행, 오늘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 또 세 번째 여행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